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30대 여자예요. 대학은 전문대를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전공과 취업 연결이 용이하지 않아서 베이커리 카페의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대학 재학 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던 짧은 경력 하나를 의지했었네요. 그곳에서는 학력이나 집안 배경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성적인 것과는 별개로 서비스업이 적성에 맞더군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집에서 먼 바람에 자취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자취를 하고 있던 회사 근처의 원룸촌에 바로 제가 일했던 카페가 있었어요. 직원과 고객으로 안면을 트게 되었고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되었네요.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남편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금세 마음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랬죠. 취업 준비만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취직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회사로 들어온 건데 내가 이직 생각이 있거든. 이직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그때 너랑 결혼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 제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연애랑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도 제가 이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언감생심 그런 욕심 따위는 부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나마 긍정의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이직 성공하고 나면 그때 말하자면서 대화를 끊었어요. 제 반응에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는데 오히려 제가 승부욕에 불을 지른 걸 수도 있겠어요. 그 후로 남편이 자격증까지 따가면서 대박 이직에 열을 올렸거든요. 이듬해 남편은 정말로 더 나은 곳으로 회사를 옮겨갔어요. 남편의 자취방도 정리가 되었고 씁쓸하지만 저희 사이도 소원해졌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나 보더라고요. 저는 항상 내 주제의 이 남자랑 결혼은 무슨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멀어진 것에 담담히 굴었고요. 질척거리거나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남편 쪽에서 저한테 먼저 자주 연락을 해왔고 제가 있는 곳으로 매번 찾아오기 시작했죠. 남편이 피곤함을 안고서도 저를 보러 온 건 그 안에 고심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직한 회사에서 영 적응을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취생활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주 마주치게 되는 가족들과도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게 다음 문제였죠. 남편은 위로 누나만 셋이에요. 누나들끼리는 결속력이 강한데 막내인 자기만 동떨어진 것 같다면서 남편이 씁쓸해했죠. 그런데 설마 그럼 제가 시누이만 셋이었냐고요? 네, 불행하게도 맞습니다. 편의상 제가 이 시누이들을 나이 순서대로 1호, 2호, 3호라고 칭할게요. 첫째인 1호는 남편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들을 갖기 위해서 시부모님께선 줄줄이 둘째, 셋째를 낳으셨던 거였죠. 시아버지께서는 4자식 중에서 유독 남편만 편애하셨대요. 바로 그러셨던 시아버지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던 것이 남편의 마지막 고심거리였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암을 이겨낼 수 있다며 희망을 갖자고 하였지만 시아버지께선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셨고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죽기 전에 보고 싶다는 소원을 내비치셨죠. 상황이 그렇게 된 바람에 남편은 복잡한 신경으로 매일같이 저를 만나러 왔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저희 집안은 가난합니다. 애들로 표현할 것 없이 흙수저 집안이 제 친정이었어요. 따로 살면 돈 나갈 일 투성일 거 알면서도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전문대에 진학한 이유는 거기서 학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울한 집구석을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위로 오빠가 있고 아래로 1살 차이인 여동생이 있어요. 오빠는 중학교 때 가출을 일삼더니 고등학교 때 자퇴했어요. 부모님께서 뜯어 말리셨는데 자긴 원대한 꿈이 있다면서 끝내 자퇴했죠. 이 녀석아, 자퇴만은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사람 대우해주는 게 사회야. 아버지,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딴 졸업장 없어도 성공 가능하다고요. 의미 없이 공부할 시간에 제 미래에 투자하는 게 낫죠. 저 아는 형이 쇼핑몰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같이 하면서 일단 돈부터 벌 겁니다. 큰소리 쳤지만 그것은 결국 그냥 헛소리였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돈을 벌긴 뭘 버나요. 수중에 하도 돈이 없다 보니까 오빠는 끝내 집구석에 없는 돈마저 다 찾아서 훔쳐갔어요.
오빠의 만행 때문에 저는 매점 갈 돈도 없어서 간식 한번 사 먹어 본 적이 없었죠. 친구들이 매점에서 낱개로 팔던 OS, 몽쉘통통을 먹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얼마나 침을 삼켰었는지 모릅니다. 오빠는 성인이 되어선 웬 9살 연상의 여자랑 결혼하겠다면서 난리쳤었고요. 근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유부녀로 밝혀져서 일단락 됐었네요. 하여간 황당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오빠 때문에 충격받으신 아버지께서 기어이 쓰러지셨고 멀리 사시는 외삼촌이 찾아오셔서 오빠 싸대기를 왕복으로 때리시곤 공장에 넣어버리셨어요. 제 여동생은 타고나길 총명하고 발랄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미 저는 여동생보다 한 수 아래였죠. 언니 노릇 해보려다가 여동생한테 몇 번 쥐어터진 이후로는 제가 얌전하게 살았어요. 여동생은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인 반항기에 돌입해선 양아치로 살았죠.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날 잡고 여동생에게 잔소리하신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동생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엄마랑 아빠도 공부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 아무도 대학 안 나왔는데 왜 나한테만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라 그러냐고. 나한테 공부머리 물려줬어? 아니면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이라도 만들어줬어. 가난만 알려줬으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기대하지 마. 여동생의 신랄한 발언에 부모님께서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그 이후론 애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구석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는 제가 정직원으로 일한다느니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네요. 그냥 베이커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력 쌓고 이탄 식으로 둘러댔었죠. 왜냐하면 재학 도중에 코피 쏟아가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부모님께 돈을 들였었는데 정말 의미 없다는 결과를 봤었거든요. 두 분께서는 건강 문제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희 집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사는 형편이 어려웠건만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 여파로 엄마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몸이 쇠약해지셨죠. 부모님께서는 항상 돈 없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소리만 입가에 달고 사셨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건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죠. 결혼 당시 1호는 이미 기혼 상태였으며 아이 한 명 낳아서 키우고 있는 주부였고요. 2호는 직장 다니면서 오래 사귄 남자친구 있는 상태였고 3호는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하고 있었어요. 생긴 것만 보면 셋 다 무난한 인상인데 얼마나 심보를 나쁘게 썼는지 모릅니다. 제 여동생이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일진 양아치들은 본능적으로 먹잇감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시누이들은 제가 소심하고 맹한 걸 바로 알아봤나 봐요. 그들의 눈에는 제 이마에 투명한 글씨로 찐따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기라도 했던 걸까요? 정말 시누이들과 제가 다사다난했는데 인상적인 사건 몇 개만 추려볼게요. 우선은 운전자 핸들 이론 사건이네요. 간단하게 진행되었던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던 때 2호가 저한테 따라오더니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친목 다지기 위해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죠. 누가 봐도 제가 훨씬 기우는 결혼이라서 주눅이 들어있었는데 시누이가 먼저 친근하게 나와주니까 고마웠어요. 저한테 말 놓겠다고 편하게 지내자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그러자 했고요. 그런데 제가 번호를 찍어두는 사이에 2호가 제잘제잘 떠들었죠. 벌써부터 반말이었네요. 어머님이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게 교통사고 때문이었구나. 그래도 아버님 다리 안 절어서 다행이다. 그랬다면 신부 입장 때 곤란할 뻔했다. 그치? 네? 아, 워낙 큰 사고였어서요. 다행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가정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운전하신 거였다면서 원래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더 다친다? 왜 그런 줄 알아? 운전자가 자기 살라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수석이 조져지는 거지. 그 순간에는 상상도 못한 대화 주제에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어영부영 상황을 모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곱씹어보니까 2호의 발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한 무례였고 불쾌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 2호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핸들을 튼 게 아니라 저희 차가 좌회전하는 와중에 오른쪽에서 오던 가해 차량이 직진하다가 조수석을 친 거라고요. 그랬더니 2호가 입을 떡 벌리면서 저한테 그랬죠. 어머나,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내가 돌아서 뭐 어쩌라고? 네? 저번에 저희 아버지 핸들을 틀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다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오해는 무슨, 옳게 굳이 그렇게 집어내야겠어? 사람이 좀 집요하고 이상한 구석이 있네. 아, 그래. 내가 잘못했나 봐. 응, 내가 다 미안해. 됐지? 이호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를 흘겨봤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소심한 데다가 말주변 머리가 부족한 저는 어렸을 때도 그 상황에서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선 집에 와서 잠들 때가 되어서야 상황을 곱씹으며 아쉬움과 후회로 뒤척여댔었죠.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여전했나 봐요. 이호가 당당하다 못해 오만하게 저를 째려보니까 저절로 입이 다물어졌어요. 앞으로 이호랑은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네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무섭고 꺼려졌던 이유가 컸고요. 다행히 이호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접점이 가장 적을 수 있었죠. 제가 매장 근무 특성상 휴일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스케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선 1호가 저한테 스케줄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1호가 은근하게 저를 압박했어요. 왜? 나한테 올케가 언제 일하고 쉬는지 알려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혹시 떳떳하지 못한 거야? 떳떳하지 못하다뇨.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걸 알려달라 하실지는 몰라서 놀란 것뿐이에요. 다음 달 스케줄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알았어. 정확히 언제 나와? 마지막 주에는 나오겠지? 그거 우리 신간의 여자들 톡방에 전송 부탁해. 카톡방 중에서 신간의 여자들이란 이름의 방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시누이들 저까지 총 5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남편이 신씨라는 것은 당연히 유추가 되시겠죠. 제가 남편한테 신간의 여자들 톡방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희한한 반응을 보였었죠. 와, 여자들끼리 친목 다지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가 당연히 말단이니까 처음은 어렵고 낯설고 힘들 수밖에 없지. 군대라고 생각해봐. 그럼 적응 못할 것도 없을 거야. 저는 군대를 안 가봤는데 그런 비유를 하면 제가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나요? 저의 속도 모르고 남편은 연애 때도 잘 안 꺼냈던 자기 군대 얘기를 1시간, 2시간 얼마나 길게 떠들던지요. 남편이 자기 누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미움받고 살았다고 하길래 저랑 남편이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결혼 후에 좀 놀랐어요. 마치 저를 제물로 바쳐서 자기 누나들한테 환심을 사보려는 그런 인상마저 받았네요. 시누이들 셋이서 팔랑귀인 시어머니까지 꽉 잡고 있었으니 남편도 서열이 아래였던 거예요. 1호가 자꾸만 저한테 스케줄 얘기를 꺼내서 도저히 공유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2호 사무도 저한테 오늘 쉬지? 이러면서 연락을 해왔고 귀찮게 굴 때가 정말 많았답니다. 마치 제가 편하게 휴무를 보내는 걸 용납 못하겠다는 듯이 그랬어요. 속 터지는 일이 꽤 있었지만 제 휴무를 이용해서 벌어졌던 사건 중 제일은 역시 닭장 안의 거지들 사건일 것 같아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우울하게 치과하고 계시는 걸 보기 힘들다면서 1호가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그랬어요. 제 휴무날을 콕 지정해서 말이죠. 와, 스케줄이 공유되니까 핑계거리가 없더군요. 백수나 다름없었던 사모가 동참을 했고 총 4시서 차를 타고 떠났죠. 신상 베이커리 카페에 간 것까진 좋았어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빵에 관심이 많았고 카페 일을 하면서도 홈 베이킹 같은 걸 독학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구경하는 건 즐거웠으나 역시 저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였죠. 시어머니랑 1호 사모는 끊이지 않고 대화를 해대는데 저는 방청객처럼 리액션만 하느라 바빴어요. 근데 갑자기 1호가 저한테 친정이 여기서 가까운 동네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맞다고 그랬죠. 그때 사모가 빵 먹다 말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인절미빵이라서 콩가루 다 저한테 튀고. 아, 올케, 옷 다 버렸네. 미안. 갑자기 웃긴 게 생각나서 그랬어. 올케 친정집을 저번에 내가 듣고선 궁금해서 검색해봤었거든. 거기 주공 아파트였더라? 왜 주공 임대라는 단어를 빼고 알려줬던 거야?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깜찍하네. 입에 물고 태어난 게 흙수저라서 창피했죠요. 사모가 깔깔 웃으면서 신나게 말을 하는데 저는 기분이 착 가라앉았고 비약을 하자면 전신의 피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시댁이 저희 친정에 비하면 무척 잘 사는 건 맞았으나 객관적으로 그 자체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기에 저한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억울했어요. 아니, 만약에 정말 대단한 부잣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무례는 저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1호는 그러지 말라며 만류하는 척 사모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있었지만 피식 웃는 얼굴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사모를 향해 목소리 크게 하면 주변에서 쳐다본다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죠. 그 순간 저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같았어요. 우리 안에 갇힌 새에 쏟아지는 시선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무력함이 꼭 저의 처지와 동일했으니까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던 빵을 뜯어먹으며 그저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랐었죠. 이윽고 그 나들이에 막이 내렸을 때 운전대를 잡은 1호가 조수석에 있는 사모한테 그러더군요. 가는 길에 올케네 집에 어떻게 생겼나 슬쩍 구경이나 하고 갈까? 그러자 언니. 어차피 거기 들러봤자 길을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올케도 간만에 친정집 보면 좋겠다. 자기 친정에 자주 안 가는 것 같은데? 사모가 냉큼 수락을 했어요. 룸미러를 통해서 1호랑 눈이 마주친 저는 형형한 그 눈빛을 보고선 차마 싫다는 말이 안 나와서 옆자리의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관심이 없으시다는 듯 그저 시큰둥한 표정이셨어요.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으시단 거였죠. 제가 애써 피곤하실 테니까 얼른 집에 가고 싶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건넸는데 시어머니께서 슬쩍 1호의 눈치를 살피시더군요. 1호가 가잔대로 가시겠대요. 결국 네 사람이 탄 차는 저희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아파트 단지 앞에서 사모가 외쳤어요. 와, 임대 아파트인 거 팍팍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외관이 후졌어? 안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 집집마다 창문이랑 베란다 사이즈를 봐. 닭장이야 닭장. 어머, 저기 우리 딸이랑 또래인 애가 자기 엄마 손잡고 걸어가네. 세상에 가야워라. 자기가 저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 사는 것도 아닐 텐데. 아 언니, 당연하지. 누가 닭장 안에 거지들 속에 섞여서 살고 싶겠어? 근데 올케네 집은 몇 동이야? 여기도 평수가 동마다 차이 나나? 혹시 이 중에서도 가장 좁은 닭장에서 산 거 아니겠지? 그러면 나 이제 올케 볼 때마다 눈물 나서 못 볼 수도 있어. 사모가 장난스럽게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어요. 절대 울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제 가슴을 후벼 팠죠. 진짜로 눈물이 날 뻔한 건 바로 저였네요. 도리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 꽉 깨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1호가 룸미러로 저를 쳐다보느니 혀를 짧게 차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 바보 만드시면 좋으세요. 닭장이라고요? 거지들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 하더라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셔야지. 당사자인 제 앞에서 굳이 말씀을 꺼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를 상대로 일제놀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참담합니다. 어머님도 계시는 상황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입술을 덜덜 떨면서도 할 말을 토해내고 말았어요. 차 안은 정적이 휩싸였고 시어머니께선 에구구 하는 소리를 내시더니 피곤하시단 느낌으로 눈을 감으셨네요. 이윽고 사모가 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넨 말이 가관이었어요. 올케, 가난한 배경이 그토록 상처였구나. 컴플렉스였구나. 살아온 게 이런 집이라서 많이 부끄러웠구나. 우리는 올케가 그런 거에 연연해 하는 사람인 줄 몰랐지 뭐야. 정말 미안해. 집안의 경제력도 그렇지만 식구들이 다 개판이라서 올케는 그런 쪽만 신경 쓰는 줄 알았어. 위아래로 다 망했잖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가족들 문제뿐만 아니라 거주지 환경에도 예민했구나.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게. 저희 오빠랑 여동생 둘 다 내셀 것 없이 변변치 않았던 건 맞아요. 하지만 사모의 입에서 그런 식으로 거론되니까 굉장히 불쾌했죠. 거기서 참으면 진짜 등신되는 것 같아서 제가 사모한테 비꼬지 말고 진지하게 사과하시라고 요구했어요. 그러자 1호랑 사모가 어이없단 시선을 자기들끼리 교환하더군요. 저는 재차 사과를 요구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지금 이러지 말고 다음에 제대로 정리하라고 하시면서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당신께서 해결할 테니까 일단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실 걸로 알아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니 하신 말씀에 놀라고 말았네요. 너무 서운해 말고 듣거라. 네가 우리 하나뿐인 아들한테 붙이기엔 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니. 앞으로 주제 파악하고 더욱 초신하게 얌전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우리한테 잘하면 될 일이야.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열릴 수 있겠지. 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단다.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어서 제 말문이 막혔죠.
혼이 빠져서는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던 때에 대미를 장식하는 전속 시녀 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시누이들이 결혼 전부터 저한테 정말 많이 못되게 굴었으나 맛있는 식당에 저를 데려가 준다든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가끔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올케로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모의 SNS 계정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SNS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처음 만들게 되면서 사모가 올려놓은 것들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시누이들이랑 저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몇 개 보였는데요. 공통점이라면 시누이들은 보정을 잔뜩 먹여서 눈은 크게, 얼굴은 작게, 피부는 매끄럽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혼자 그늘 구역에서 찍은 것 마냥 어두웠어요. 심지어 제가 사진 찍던 찰나에 눈을 감았던 사진들도 보였어요. 제 구력 사진을 저의 동의도 없이 그동안 멋대로 올리고 있었던 것까지는 제가 워낙 소심한 호구라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적어놓은 내용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졌어요. 시누이들과 제가 찍은 사진에다가 사모가 세자매 회동, 전석 시녀 데리고 나옴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깜짝 놀라서 다른 글들도 봤더니 항상 저를 전속 시녀로 지칭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느 식당에서 찍었던 사진에다가 밥 한 번 사주면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전속 시녀라고 적어놓은 걸 보곤 헛웃음이 나왔네요. 여태까지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 진짜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그날 남편한테 따지면서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수치를 겪고 있는데 누나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피곤하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았는지 알아? 가뜩이나 심란한 중에 부채질하지 마. 그까지 카페 일하면서 편하게 돈 몇 푼 버는 너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나는 매일 이겨내는 중이야. 내 중압감을 네가 감히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남편의 반응에 서운함을 넘어선 묘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피해서 남편은 하던 휴대폰을 내려놓고 씻으러 갔죠.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길래 저도 모르게 얼른 그걸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휴대폰 잠금이 걸릴 테니 서두르고 말았던 거예요. 이상한 직감이 들고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전속 시녀라는 발언에 남편이 최소한 놀랐어야 맞는 건데 그러는 낌새조차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바로 카톡부터 들어갔고 혹시 시누이들과 대화를 나눈 게 있나 찾아봤어요. 화면을 내리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모와의 카톡방이요. 그 방을 눌러본 저는 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곤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네요. 사모가 저랑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네 와이프 아님? 내 시녀임? 이렇게 썼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웃는 이모티콘을 답장으로 보냈더군요.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시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라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 나는 철저히 혼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공교롭게도 다음날 친정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가뜩이나 머리 아픈 와중에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인간한테서 연락이 오다니 제가 두통을 앓으면서 전화를 받았죠. 야, 너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냐? 다름이 아니고 너 돈 얼마나 있어? 뭐? 돈? 그건 왜 묻는데? 돈 얘기 왜 하는데? 혹시 결혼하려고? 오빠 지금 연애 중이잖아. 여자친구가 임신이라도 했어? 그래서 결혼하려고? 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급발진이야? 너답지 않게. 나한테 돈 맡겨놨어? 예전에 내 돈 뜯어가고 훔쳐갔던 걸로는 아쉽고 부족했어. 돈이 얼마 있는지는 왜 묻는데 왜?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왜 화를 내? 그리고 설마 너 지금 우냐? 나는 간만에 은행 들렀다가 문득 동생 녀석들은 어쩌고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너한테 전화를 건 거야. 너 무슨 일 있냐? 왜 날이 서 있어? 오빠가 언제부터 내 일에 신경 썼다고 그래? 나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었어? 나 지금 죽을 맛인데 왜 하필 이런 데에 안 하던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저도 모르게 울분을 터뜨리며 울고 말았어요. 애써 억눌러왔던 게 그때 다 터져 나온 모양이었죠. 남한테는 제대로 하고 싶은 말도 똑바로 못 꺼내는 주제에 진짜 가족을 상대로는 쉽게 화풀이가 되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가까운 이에게 가장 많이 실수하고 상처를 준다고 하나 봐요. 오빠한테 서름을 다 토해낸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가만히 다 듣고 난 오빠가 저에게 조용히 말해줬어요. 야, 뭘 고민하고 망설여. 답은 하나인데. 이혼해. 이제 이혼이 흠인 세상 아니잖아. 너나 나나 이제 남한테 끌려가면서 사는 거 그만하자. 우리 이제 그만 그렇게 살자.
오빠의 말에는 많은 것들이 추각되어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닌 척 애를 쓰지만 오빠나 저나 속에는 지독한 열등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한 가족이기에 저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오빠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제 안에서 답답하게 뭉쳐있던 것들이 풀리더군요. 저는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려서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다신 이렇게 이익 많은 결혼을 하긴 쉽지 않을 거라며 걱정하셨죠.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꼭 다시 결혼이란 걸 해야만 할까요? 그러자 두 분 다 무척 놀라셨고 저를 설득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 그랬고 허무하게도 단 이틀 만에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네요. 제가 솔직하게 남편한테 사모랑 나눈 카톡방을 봤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긴 힘들겠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생 많았다는 짧은 말씀만 남겨주셨고요. 신혼집은 시댁의 지원으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기에 저만 나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제 짐을 챙기던 날 오빠랑 오빠 친구랑 여동생이 와주었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고요. 그런데 짐을 거의 다 옮겼을 때 할 일 없는 사모가 왔습니다. 오빠랑 오빠 친구는 제 짐을 가지고 차에 실으러 주차장에 내려간 상태였죠. 본인 것만 챙긴 거 맞지? 혹시 물건 훔쳐가는 거 있을까 봐 걱정돼서 왔어. 없는 형편에 보태 쓸 작정으로 챙겨갈 수도 있잖아. 사모의 조롱에 저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제가 무시하고선 가방을 챙기자 사모가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면서 대인배처럼 말했어요. 우리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서로 좋게 추억하자. 심지어는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오른손도 내밀었네요. 사람 복장 터지게 하는 그 행동에 제가 울분이 치밀고 있는데 여동생이 다가와서는 사모의 손을 탁 치면서 딱 한마디 했죠. 아가리. 짧은 한마디였는데도 의미가 전달되더군요. 아가리 닥치라는 의미였죠. 손을 얻어맞은 사모가 누나를 부라리며 여동생을 쏘아봤어요. 그러자 여동생이 이 모양으로 오 하면서 재밌다는 듯 사모의 시선에 응수하더군요. 몇 초 안 지나서 사모가 눈을 깔았어요. 시누이들의 일진놀이로는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진짜 배기 양아치 일진의 짙은 향기. 그게 제 여동생에게서 뿜어 나왔던 거겠죠. 사모는 제가 소심한 찐따인 걸 알아봤던 것처럼 제 여동생이 본인보다 상위 레벨의 미친 또라이라는 걸 알아본 게 틀림없었어요. 사모는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조용히 사라졌죠. 이혼하고 나니까 후련한 눈물이 났어요. 한동안은 힘들기도 했었죠. 휩쓸려 가듯이 결혼을 해서는 당하고만 산 제 스스로가 너무 못나서요. 제 나약함이 너무 싫어서요. 그런데 저에게 위로를 건넨 의외의 존재가 바로 오빠였어요. 돈을 모으다 보니까 지난 세월을 날린 게 미치게 후회되더라. 진작에 성실하게 살았다면 돈도 더 모였을 테고 다른 길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너 이혼하는 거 보면서 든 생각인데 이제 남의 카페에서 남의 돈 벌어다 주는 거 말고 네 사업하는 건 어떠냐? 너 빵 만드는 것도 잘하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잖아. 네가 차려볼래? 네가 한다 그러면 내 전 재산 너한테 투자할게. 오빠 미쳤어? 그러다가 다 날리면 했다가 망해서 빚쟁이 되면 야 있는 사람들이나 이러면 무섭고 절망하는 거지 우리가 뭘 그런 걸 두려워하겠냐? 안 그러냐? 우린 이미 없이 사는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용기가 샘솟더군요. 이건 제 인생에서 들어본 적 없던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오빠한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가게 차려서 제가 운영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요. 부모님께서는 말도 안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여동생이 설득에 나섰네요. 잘 사는 놈들은 저기 꼭대기에 있는데 계층 사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겠어? 월급 받아서 우리 학력에 우리 경력에 고액 연봉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혹시 장사로 대박치면 그 사다리 우리가 건너갈 수도 있는 거야.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있다니까. 부모님께서는 대기업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넘어가셨어요. 오빠가 매장에 기반을 마련해줬고 준비 과정에서 오빠 친구들이 무일푼으로 일을 다 도와줬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오빠 친구들을 옛날부터 싫어했거든요. 질 나쁜 무리라고. 그런데 의리는 참 좋더군요. 제가 돈을 챙겨주려고 해도 전부 다 거절했고 심지어는 개업 직전의 화분들까지 하나씩 보내왔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제 오빠라는 인물도 다시 보이더라고요. 인망이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네요. 가게 홍보하는 건 여동생이 도맡아서 해줬고요. 저는 여동생이 사지도 못할 명품 구경하고 짝퉁 기웃거리고
온갖 연예인 가십 다 깨고 있고 유명한 장소들 다 알고 있고 그런 거 알아둬서 대체 뭐 하나 싶었거든요. 닿지도 않을 이상을 그리며 허영심만 채워가는 것 같아서 여동생이 한심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유행의 흐름을 여동생이 훤히 깨고 있어서 가게 홍보가 엄청 잘 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없었다면 저는 택배로 팔 제품을 만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인기 많을 구운 과자인가 싶어서 의미 있는 것도 있었는데 여동생이 그걸 사진으로 찍어 올리니까 너무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초기부터 미친 듯이 잘 팔렸어요. 제가 남을 따라한 게 아니고 스스로 개발한 레시피가 몇 개 있었는데 맛은 조금 어설플지라도 집에서 직접 만든 것 같은 정감이 묻어났거든요. 이게 제대로 먹혔어요. 단골 고객들이 형성되었고 이분들은 이내 충성 고객으로 전환되었죠. 힘들었던 결혼 생활은 어느덧 제 안에서 별거다닌 과거가 되었어요.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이 좋아졌어요. 자신감이 생겨갔고요. 가족들에게 애정도 깊어졌죠. 오빠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물질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단 게 뿌듯했어요. 오빠의 상견례 날에 역대급 사건이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상견례 장소로 인기 있는 한정식 집이었는데요. 그 주말에 거기서 상견례를 잡은 건 저희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곳에서 제가 전 시댁 식구들을 마주쳤습니다. 다름 아닌 이호의 상견례가 그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가게 일 때문에 따로 도착했는데 주차장으로 천천히 진입하자마자 식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한 무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제가 아는 얼굴들은 전 시어머니 1호, 1호의 남편, 2호, 3호 이렇게 5이었어요. 깜짝 놀란 심정을 가라앉히면서 그쪽을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상견례 끝나고 나온 듯 보였어요. 저는 운전석 창문을 내린 채로 천천히 차를 그쪽으로 몰았죠. 얼핏 들려온 대화 내용이나 옷차림새로 단박에 2호의 상견례 날임을 확신할 수 있었네요. 화기애애하게 인사들을 나누고 있는 현장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제가 명랑한 목소리를 냈어요.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간 안녕하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예전 같았으면 저는 심장 떨려서 말을 더 못 이었을 텐데 제가 많이 달라져 있었네요. 경악한 전 시댁 식구들을 보니까 제법 즐겁기도 했고요. 전속 시녀였던 소심이 찐따가 확연히 다른 인상이 되어서 나타났으니 그들 입장에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마치 미호가 가까이 서 있었는데 제 쪽으로 상체를 슬쩍 기울이면서 작게 말하더군요. 좋은 날에 초를 치네? 갑자기 왜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그 짜증스러운 반응에 저는 화답해 주기로 했어요. 큰 목소리로 외쳤죠. 아, 딱 보니까 그쪽이 오늘 주인공이신가 봐요. 상견례라도 하셨어요? 결혼 누구랑 해요? 전에 만났던 은행원? 아니면 양다리 걸쳤던 직장 동료? 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눈 맞은 상대도 있었죠? 셋 중 어느 쪽이에요? 설마 셋 다 아닌 건 아니겠죠? 그럼 진짜 대박 사건인데? 순식간에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이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는 사이 저는 슬그머니 창문을 올리며 차를 이동했죠. 제 발언으로 작은 소란이 벌어졌는지 다들 옥신각신하고 있는 게 보였고요. 주차를 하고서 제가 모르쇠로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이호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잡아챘어요. 네가 다 망쳐놨다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자 그 옆에서 전 시어머니랑 1호가 아직 상대 측이 다 보고 있는데 경거망동하지 말라면서 필사적으로 이호를 말렸고요. 저는 유유히 내부로 진입했는데 저를 사모가 따라왔어요. 거지년이었던 주제에 무슨 수로 차는 뽑았어? 옷도 백화점에서 산 거네? 남자 잘 물었니? 내 동생보다 잘난 놈이긴 한가 봐. 너랑 이혼하고 내 동생은 우울증 호소하다가 회사도 때려치우고 집에만 있는데 너는 왜 인과응보를 당하지 않는 거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니? 개 어이없네. 네? 인과응보의 뜻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쪽 집안에 잘못을 질렀어야 인과응보에 해당되죠. 그쪽 동생 원래 정신상태가 나약해서 제가 옛날부터 고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어르고 달래가면서 회사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나 다름없었는데 모르셨구나. 그리고 저는 남자의 기대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노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기는 아둔하고 멍청한 니까짓게 노력을 해봤자 외제차 타고 명품으로 빼입는 수준까지 올라갈 리가 있니? 너 여긴 뭐하러 왔어? 너한테 돈 대주는 남자 만나러 온 거지? 저는 여기에 친오빠가 결혼하게 돼서 상견례 참석하러 온 건데요. 혹시 같이 들어가실래요? 제 여동생도 와 있어요. 걔가 그쪽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길에서라도 마주치면
아작내버리겠다고 각오를 무척 다졌었거든요. 제 여동생 이야기가 나오자 사모는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어요. 마치 귓가에 여동생의 목소리로 아가리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 마냥 온순해져선 사라졌죠. 오빠의 상견례는 무척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누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확인해보니까 1호였어요. 네가 우리 식구들 번호를 다 차단해놔서 이렇게 연락해. 너 많이 성공했구나. 네가 설마 유명한 가게의 사장일 줄은 몰랐네. 벤츠 끌고 샤넬 투피스 입는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간만에 만나서 회포 좀 풀까? 특히 우리 엄마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잘 읽고 나서 1호의 계정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매장에 1호랑 사모가 찾아왔는데 전남편도 함께였어요. 1호랑 사모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선 전남편이 홀로 저한테 가까이 다가왔는데 퀭한 얼굴로 저한테 묻더군요.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너 잃은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바보같이 굴었던 과거를 후회해. 아직 재혼 안 한 거 보면 너도 나를 잊지 못한 거지? 그런 거지? 아무런 감흥이 들지 않은 제 스스로에게 그 순간 조금 놀랐던 것도 같네요. 예전과 달리 내 외적으로 여유를 갖춘 저는 옅게 웃으면서 전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잊은 지 오래이며 재결합 따윈 고려하고 싶지 않다고요. 온화한 저의 반응에 전남편은 되려 금세 전의를 상실한 듯 했죠. 전남편이 고개를 떨구자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1호와 사모가 달려왔어요. 올케, 너무 냉정하게 끊어낼 건 없잖아. 다시 천천히 만나보면서 감정을 쌓아가면 안 될까? 그래, 올케. 우리가 전에는 정말 미안했어. 지난번에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는 내가 완전히 올케한테 실수한 거고 판단 미스였어. 한 번만 너 그렇게 넘어가 줄 수는 없을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그건 안 되겠어요. 제가 속이 좁아서 너그럽게 굴 수가 없네요. 포용력이 부족한 게 아무래도 제가 흑수저 출신이라 그런 걸까요? 아, 닭장 같은 곳에서 오래 살았던 전적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흑수저 아물고 태어나신 분들께선 되도록 이런 저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1호와 3호를 향해 말해주었고 금세 두 사람의 얼굴에 낭패감이 떠올랐죠. 쪽팔린 건 아는 모양이었어요. 축 처져 있는 자기 동생 챙겨서 두 사람이 황급히 제 가게를 빠져나갔죠. 그걸로 속 시원한 인과응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며칠 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온 사람이 있어서 누구인가 봤더니 이번에는 2호더라고요. 너 돈 많이 번 것 같더라. 소문 하나로 대박집도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 있는 거 아나 모르겠네. 내가 소문 어떻게 낼지 두려워하면서 살길 바랄게.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성의껏 정독해준 제가 답장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카톡 내용을 다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당했던 것들이요. 혜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죠. 부디 자기 엄마랑 이모들이 어떤 인성을 지녔는지 혜진이가 몰라야 할 텐데 제가 그 동심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럼 좋은 오후 되세요. 참고로 혜진이는 1호의 딸이랍니다. 몇 분 후 아주 구구절절한 2호의 사과문이 날아들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 모든 걸 후회하고 있고 미치게 반성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글만 보면 그렇게 애절할 수가 없었어요. 읽으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로써 그들과의 인연에 정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 후련했네요. 2호는 그 남자에게 결국 파혼당했고 원치 않게 접한 최근자 소식으로는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집에만 처박혀 있고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서 그 모친 속병이 났대요. 안타깝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과거에 저는 제 자신에게 탓을 돌리며 제 스스로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약하고 소심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제가 너무 싫었죠.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런 제 모습조차 오롯이 저였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제 과거를 없던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전부 다 끌어안고선 앞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밝은 앞날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